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시골에서 어린 아들을 둘이나 키우고 있으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애들 교육이 되냐고 물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을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옮길 만큼 교육을 하는데 환경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어른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이야말로 애들 크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말처럼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12년이나 했는데 제가 느낀 서울 생활은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저는 이런 다짐을 했어요. 먼저 간 엄마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자고 하늘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야 먼저 간 엄마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취직됐을 때 저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서울로 상경했죠. 그런데 인생이 어디 다짐한 대로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서울에서 직장 생활만 12년을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건 정말 세상살이가 팍팍하다는 거였어요. 첫 직장에서 제가 겪었던 건 직원들끼리 서로 이간질하고 뒷담화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힘 돋아주면서 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서로 목가 내려서 안달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3년쯤 됐을 때 좀 더 조건이 좋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로 들어간 회사는 상사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행동만 일삼았습니다. 제가 들어간 팀의 유일한 여직원이라 그런지 저만 보면 상사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민 씨, 커피 좀 타와봐. 아침에는 소민 씨가 타주는 모닝커피를 마셔야지. 아, 소민 씨, 일 좀 똑바로 해. 여자라고 대충 하는 거야? 이래서 남자 직원을 뽑아야 된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움직여. 30분 전에 말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굼떠?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저도 지쳐만 갔습니다. 여직원이라고 일 대충 하냐, 일 못한다는 말만 듣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저하됐어요. 그래서 친오빠한테 회사 생활을 털어놓으면서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저는 오빠한테 정말 많은 의지를 했어요. 오빠도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서 같이 만나서 술도 한잔하면서 타지 생활에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잠시뿐이었어요. 아무리 서로 다독여줘도 뒤돌아서면 현실이었죠. 극복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복이 없는 건지 아니면 동료복이 없는 건지 회사는 서너 군데 옮겨도 똑같았어요. 한 번은 회사에서 정말 억울한 일도 있었죠. 갑자기 점심에 회식을 잡았는데 그날이 딱 엄마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식에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상사한테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집안에 사정 없는 사람 있는 줄 알아?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은 개념이 없지?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자기 사정만 알아. 제가 괜한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이런 폭언을 했습니다. 이걸 듣는 입장에서 정말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다가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자고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당일 회식을 엄마 기일 때문에 시골 내려가야 해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저를 무슨 꾀만 부리고 일도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정말 매일같이 야근하면서 제가 맡은 일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폭언을 들으니까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월급을 받아도 뿌듯하지도 않고 왜 일을 하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2년쯤 됐을 때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빠도 고향에 내려와서 직장을 구하라고 하셨죠.
아무래도 오래 살던 고향이니까 저도 좀 더 마음을 편히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조언을 계기로 서울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죠. 처음에는 아예 정착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시골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일이었어요. 제가 초중고를 전부 고향에서 졸업했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남편은 고향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 소식에 빠삭하고 어르신들과 친했죠. 고향 내려와서 남편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으면서 가까워졌어요. 시골이라 제 또래 사람도 없었고 남편만이 유일한 또래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는 일이 잦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시골에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연애도 하게 됐고요. 정말 제가 성인 되고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된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확실히 서로 집안 식구들이 안면을 튼 사이라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였습니다. 시댁도 농사를 짓고 있었고 시숙만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댁에는 시부, 시모, 남편, 아가씨 이렇게 4식구가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뚜렷한 일도 없이 백수였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아가씨와 남편 셋이 모이면 아가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적성에 맞는 일 하려고 찾는 중이에요. 하나 딱 찾으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전 이런 말을 하는 아가씨의 말을 듣고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제 친동생도 아니니까 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죠. 남편도 그런 아가씨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이 좋아서 적성을 찾는다는 거지 거의 백수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가씨 얘기만 나오면 한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부모한테 용돈만 받고 맨날 놀기 바빴죠. 아가씨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로 늘 사업을 꿈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가씨 일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싶다고 할 정도였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데다가 시부가 아가씨를 돕고 있으니 남편이 아무리 말해도 속위에 경일 끼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시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아빠도 시부와 완전 친한 사이는 아니어도 같은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사이라 가끔 술을 마시곤 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들을 때는 시부가 자식 일이라면 꿈뻑 죽는 사람이라면서 듣고는 했습니다. 농사 규모는 저희 집안보다도 작았지만 시부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빠도 술 너무 좋아하는 것만 빼면 사람은 너무 좋은 것 같다면서 말했죠. 하지만 사람을 잠깐 보는 거랑 오래 곁에 두고 보는 거 다르잖아요. 잠깐 보면 사람은 다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결혼하고 보니까 시부나 아가씨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모두 좋은 분들이었어요. 특히 시모가 유쾌하고 시원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분란 없던 제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가씨와 엮이면서부터였어요. 저는 아가씨가 백수라는 게 큰 문제라고 느끼질 못했습니다. 본인이 적성에 맞는 일 찾겠다는데 제가 무슨 조언을 하겠어요? 게다가 친오빠 말도 안 듣는데 제 말은 듣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도 남편과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잘 지내다 보니까 아가씨랑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가씨도 시골에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거의 타지로 많이 떠나서 저랑 가깝게 지냈어요. 같이 시내로 나가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기도 했고 같이 드라마 이야기도 하면서 친구처럼 떠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댁이랑 잘 맞아서 복받았다고 느낄 정도였죠. 아가씨랑 가깝게 지내면서 말도 편하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제가 편해졌다고 생각했는지 금전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좀 황당했어요. 아가씨는 저한테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서울에서 12년이나 일했다면서요? 아, 맞아. 진짜 힘들었지. 그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럼 돈도 꽤 많이 모았겠어요? 사회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당연히 많이 모았죠? 너무 힘드니까 돈 쓸 힘도 없으니까 좀 모으긴 했지. 근데 왜? 서울로 취업 자리 알아봐? 아니, 이번에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해서요. 언니가 좀 도와줘요.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도와줘요.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결혼하면서 돈도 많이 썼고 임신 계획도 있어서 그건 힘들겠다. 대신 이력서 쓸 일 있으면 그런 건 충분히 도와줄게. 제가 둘러서 거절을 하니까 아가씨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가씨 부탁을 거절하고 후폭풍은 대단했습니다. 정말 유치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회생활하면서 겪었던 일을 결혼하고도 겪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뭘 믿고 신우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누가 봐도 일하기 싫어하는 아가씨가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사업이라고 잘해내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가씨는 그전에도 장사를 하다 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불안했죠. 저는 아가씨가 저한테 했던 제안을 남편한테도 말해봤어요. 낮에 아가씨가 나한테 글쎄 사업한다고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더라. 뭐라고? 안 그래도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안 된다고 했더니 당신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 진짜 내 동생이지만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모르겠어. 절대 빌려주지 마. 나도 찜찜해서 돈 없다고 했어. 우리 임신 계획도 있고 큰돈 쓸 처지 아니라고 했지. 괜히 가족끼리 돈 거래했다가 사이 틀어지면 그것도 문제잖아. 남도 아닌데. 잘했어. 앞으로도 돈 얘기 꺼내면 그냥 거절해. 장사도 하겠다고 해서 아빠가 도와줬다가 크게 망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아유, 답답해. 남편은 답답하다면서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아가씨가 사업하겠다고 돈 얘기를 했다니까 한심하다면서 앞으로도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할 정도였죠. 저도 남편과 생각이 같았어요. 결혼 전에도 후에도 저는 아가씨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흔한 아르바이트도 하는 꼴을 못 봤다면 믿어지십니까? 돈이 필요하면 매번 한 푼 두 푼 시부를 찾아가 손을 벌렸습니다. 그동안 지켜본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저는 돌려받지도 못할 돈을 뭘 믿고 빌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돈 때문에 가족끼리 의가 상할까봐 아가씨 부탁을 거절했죠. 하지만 아가씨는 제가 거절한 거에 삐져서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구했는지 시댁에 모두 모인 날 아가씨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라 남편도 와서 다 같이 술 한잔하면서 점심을 먹고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는 밥을 먹고도 그날은 상을 치우지도 않았죠. 제가 졸업했던 해 졸업 앨범 찾았다면서 거실에서 펼쳐놓고 시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가볍게 한 잔씩 했는데 그날은 아가씨랑 시부가 조금 과음을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술 좋아하는 시부가 아가씨랑 둘이 부어라 마셔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는 술 기운이 올라왔는지 갑자기 어디서 앨범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 내가 아는 언니한테 새언니 졸업하던 애 앨범을 구했는데 언니 좀 놀았나 봐. 졸업 앨범? 그걸 뭐 어디서 구했어? 내가 앨범 준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새언니 엄청 지저분하게 놀았대. 아주 들어보니까 지금은 개과천선한 거야. 이래서 여자는 과거를 봐야 한다니까. 뭐 얼마나 놀았다는데. 안 그래도 기가 좀 세 보여서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더니만. 학교 다닐 때 담배에 술까지 그렇게 좋아했대. 그리고 오토바이도 제일 좋아했대. 들어보니까 동네 오토바이 지나가면 새언니가 항상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는 거야. 아주 남자도 엄청 좋아했나 봐. 특히 남자랑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녔겠지. 저는 주방에서 아가씨가 술에 취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는 기가 막혔어요. 남편도 아니라고 계속 말렸지만 술 취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떠드는 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듣자 하니까 저는 기가 막혔고 저를 완전 무시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아가씨가 헛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시부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가 화장실을 간다면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화가 끊기자 아가씨를 향해 소리치며 말했어요. 아가씨, 대체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만만해? 내가 존중해 주려고 해도 좋은 말이 안 나오네. 웬 말도 안 되는 담배에 술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담배 펴본 적도 없고 라이터도 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아니면 말지 뭘 그렇게 과민 반응이에요? 혹시 진짜라서 막 찔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 혼자서 착한 척 예쁜 척 다 하다가 과거 들키니까 창피하긴 한가 봐요. 완전 재수없다. 그때 저는 아가씨 말에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양손에 세제 거품 잔뜩 묻힌 채 아가씨 옆으로 가서 고무장갑을 획 벗었습니다. 제가 고무장갑을 억지로 벗으려다 벗겨지던 고무장갑이 아가씨 얼굴을 강타했어요. 찰싹 소리를 내면서 고무장갑에 얼굴을 맞은 아가씨는 얼굴에 세제 범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죠. 그 소리에 시부의 남편까지 달려왔어요. 아가씨는 시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전현이 나 때렸어. 내 얼굴 좀 봐. 며느리가 이렇게 가족을 막 패도 되는 거야? 이거 다 옛날 버릇해 못 지고 나오는 거라니까? 어떻게 사람 얼굴을 때릴 수가 있어? 아가씨가 시부한테 이르듯이 징징거리니까 시부는 저를 보면서 의심스럽다는 듯이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뭐야? 며느리 너 정말 내 딸 얼굴 때렸어? 아니 왜 손찌검을 해? 이렇게 가족 알기를 개똥으로 하니까 부탁도 거절하고 개무실하지. 너 네 친정 좀 산다고 우리 식구들은 아주 발 아래 취급하는 거지. 어디 건방지게 함부로 행동을 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억울해요. 아가씨가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댁을 왜 무시해요? 시댁 무시하는 사람이 주말에 시댁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면서 일하고 있겠어요? 잠깐 연기하는 건지 내가 알게 뭐냐? 이렇게 사람도 치는데. 저는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시부는 아가씨 말만 믿었어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 시부는 제가 아가씨 부탁을 거절했다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도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아가씨가 펼친 졸업 앨범을 접어서 집어들고는 아가씨한테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새언니한테 막말이야? 너는 그런 과거 청렴 결백해? 내가 알고 있는 네 고등학교 생활 여기서 다 말해봐? 내가 입만 열면 너 지금 당장 쫓겨날 수도 있는데. 오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우리도 새언니 과거를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상한 남자들 만나고 다녔다는데 오빠는 찝찝하지도 않아? 그걸 네가 왜 밝혀? 그리고 나랑 같은 학교 나왔는데 내가 더 잘 알지.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수연이 너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면 발목아지 분지를 줄 알아. 너 학교 다닐 때 네가 친 사고 내가 다 수습하고 막아줬던 거 기억 안 나? 과거 확 밝히기 시작하면 손해는 네가 보는 거야. 앞으로 한 번만 헛소리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남편의 말에 아가씨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가씨는 학교 땡땡이도 치고 학교에 돈 내야 한다면서 거짓말을 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시부모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시부모는 아가씨가 학창시절까지만 해도 공부 잘하고 성실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아가씨한테 전부 말하겠다고 하니까 아가씨가 입을 꾹 다물게 된 거였죠. 진짜 황당했어요. 아가씨 태도도 어이가 없었지만
시부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연 들어보면 시모가 며느리 잡던데 저는 정반대였어요. 시부가 며느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죠. 그날도 시모가 시부한테 주책이라고 호통을 쳐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모가 저를 다독여주면서 술 때문에 다들 헛소리한 거라고 한 귀로 듣고 흘리라면서 위로해줬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부라는 말도 다 믿기지 않을 만큼 저는 시모한테 많은 의지를 했습니다. 시부가 자꾸 제 친정을 거론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시부랑 친정아빠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저희 집이 농사를 크게 하고 있다는 걸 시부가 전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아가씨 사업 자금도 안 도와주고 하니까 시부는 실망했던 겁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으시죠? 그렇게 아끼는 딸이면 시부가 도와주지 왜 며느리한테 그러냐 싶으실 텐데 시부는 그때 인천에 있는 시숙 도와줬다가 크게 돈을 잃었어요. 시숙은 인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부업으로 돈 더 벌겠다고 사업 자금을 시부한테 부탁했었습니다. 시부는 장남이니까 믿고 시숙 사업에 투자를 했지만 시숙이 망해서 그 돈을 전부 잃었어요. 시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시부한테 돈 함부로 쓰지 말라면서 단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가씨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게다가 시숙이 하려던 사업이 건전한 사업도 아니라 시모는 시숙이 고향에 오지도 못하게 문전박대를 했어요. 시부는 자식이라고 무조건 돕는 사람이었다면 시모는 오히려 자식이라 더 엄하게 키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가 시숙 사업 망했을 때 저와 남편한테 시숙 좀 도와주라고 부탁했다는 걸 알고 시모가 시부한테 있던 통장을 모조리 뺏었어요. 그때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는데 시모는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부탁한다고 무조건 따르지 마. 그리고 특히 돈 얘기 꺼내면 아예 듣지도 말고.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자식 일이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주겠어. 저렇게 살면 노예는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도 남편도 돈 문제로는 분란 겪고 싶지 않아서 아주버님도 아가씨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 너희 둘이라도 잘 살아. 내가 볼 때 장남이고 막내고 알아서 잘 살긴 글렀어. 어쩜 저렇게 두 놈이 답답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며느리라도 잘 봤으니까 이 정도로 살지. 안 그랬으면 답답해서 네 명에도 못 살았어. 우리 둘째 아들이 장가는 잘 갔지 싶다. 시모는 늘 제 칭찬을 하셨어요. 덮어놓고 자식들만 아끼는 시부와 엄한 시모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옳은 판단을 하길 바란다면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제가 혹시나 경거망동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시모는 제가 현명하게 잘 하고 있는 거라면서 말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모 덕에 저는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 순산하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찍 엄마가 돌아가셔서 외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시모는 저한테 엄마처럼 따뜻한 손길로 몸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육아로 지친 저를 제일 많이 도와준 분도 시모였어요. 정말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남편 말고 시모가 더 있었기 때문에 씩씩하게 살아냈죠. 특히 두 아들도 시모를 잘 따랐습니다. 그만큼 시모가 손주들한테도 살갑게 잘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달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아들 둘을 데리고 남편과 시댁에 갔었는데 시부가 손주들 놀아준다고 경운기에 태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심에 반주로 술을 마셨다는 걸 제가 똑똑히 봤는데 애들을 경운기에 태우고 나가겠다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부의 손을 잡고 나가는 애들을 잡으면서 시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술 마셨는데 애들을 데리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내가 경운기 하루 이틀 몰아? 눈 감고도 몰 수 있는데 왜 말려? 위험하니까 말리죠. 아버님, 제발 술 마시고 경운기 끄는 습관 좀 고치세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뭐야? 지금 이 시아버지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내가 술을 한 짝으로 마신 것도 아니고 꼴랑 한 병이야. 그동안 한 병 마시고 경운기 뭐라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네가 나서서 걱정인데? 그동안 사고 안 났다고 앞으로도 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애들 데리고 위험한 행동 하지 마세요. 그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시댁이다 이거지? 친정 가면 사돈이 애들 용돈도 주고 승용차도 폼나게 태워줄 텐데 시댁은 경운기 트럭뿐이다 이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요. 말끝마다 토 달고 대들고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시댁 알기를 개똥으로 하니까 이러지. 시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고 애들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마당에 있다가 집안이 소란스러워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놀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면서 저한테 물었고 저는 시모한테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앞뒤 상황을 알게 된 시모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들면서 시부한테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뭐야? 뭐? 며느리 앞에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쪽팔린 건 알아? 아는 사람이 그래?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내 명예 못 살아. 헛소리 말고 마당 가서 잡초나 뽑아. 나가 이 사람아. 내 손주들 털끝 하나 다치기라도 해봐. 시모는 시부한테 빗자루를 휘두르면서 내쫓았어요. 시부는 그런 시모의 행동에 도망치듯이 마당으로 쫓겨났습니다. 시모는 시부를 보면서 마당에 잡초 다 뽑을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서 울고 있는 애들을 달래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어요. 그런데 제 말에도 시부는 제가 무시해서 손자들이랑 못 나가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사연 들으시면서도 어이없지 않으신가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제일 놀랐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시부는 더 저를 오해하는 생각이 굳어져 갔어요. 시부는 끝까지 제가 돈 없는 시댁은 무시하고 돈 좀 있는 친정만 챙긴다고 여겼습니다. 조금만 수가 틀려도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네 친정 아빠였어도 이렇게 했을 거냐? 시댁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말 한마디 안 지고 네 의견만 옳다고 고집 부리고 있잖아. 아버님, 저는 저희 친정 아빠였으면 아니다 싶은 건 더 정확하고 단호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 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족이라고 다 감싸고 덮어주면서 좋은 말만 하고 살아요. 아버님이 서운하셔도 저 앞으로도 이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아주 한마디를 안 져요, 한마디를. 애들이 좋은 거 보고 크겠네. 아주 네 마음대로 해라. 시부는 제가 사사건건 피곤하게 산다면서 말했죠. 이런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시모와 남편뿐이었습니다. 시부 옆에서 아가씨가 부채질을 하니까 시부의 말도 안 되는 오해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이런 상황에 답답했지만 그래도 시모가 있어서 버텼어요. 남편도 아가씨한테 헛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좀 살자면서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도 뉘집 개가 짖나 하고 정말 제멋대로였어요.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미운 털 제대로 박혀 있는데 옆에서 부채질하니까 시부는 저만 보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터질 게 터졌다 싶은 사고가 벌어졌어요. 진짜 이런 시부가 있다고 싶겠지만 제가 직접 겪은 황당한 일이었네요.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이 시부 모내기를 돕고 있었어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바쁜 모내기철에는 남편이 가서 도왔죠. 그래서 그날도 주말이라서 남편이 시부 일을 도우려고 갔어요. 저는 모내기를 돕지는 못하고 시모를 도와서 새참을 준비하려고 애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모가 허리가 안 좋아서 한동안 농사일을 못했던 때였죠. 그래서 저는 시모를 돕기 위해서 시댁으로 갔는데 시모가 재료 준비를 다 해둔 상태라 제가 요리만 하면 되는 상태였어요. 저는 시모를 보면서 물었어요. 어머님, 새참 메뉴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엊그제 비빔국수 했으니까 콩국수 하는 게 좋겠다.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먹으면 딱이야.
아버님 콩국수 좋아하세요? 콩국수 엄청 좋아해. 아주 없어서 못 먹는다니까.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 한 병에 김치도 꺼내. 아, 그리고 계란 후라이도 좋아하니까 계란도 하나 해야겠네. 계란 후라이는 내가 할게. 허리도 안 좋으신데 쉬세요.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그럴래 그럼? 그럼 잘 좀 부탁하마. 애들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넌 걱정 말고. 저는 시모의 말대로 콩국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콩국수는 시부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하길래 믿고 따랐죠. 시모 말인데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새참 메뉴는 시모 말에 따라 콩국수로 정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애들을 맡기고 차를 몰고 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논 앞까지 차를 몰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차를 대놓고 땡볕에 준비한 새참을 이고 논까지 걸어갔습니다. 엄마가 살아생전 아빠한테 새참 해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몸빼 옷을 입고 새참을 이고 아빠가 있는 곳까지 가던 모습이 생생했죠. 그런데 제가 몸빼 옷을 입고 새참을 들고 시부와 남편한테 줄 새참을 챙기러 가는 걸 보니까 지난 날이 떠올라서 울컥했어요. 시부와 남편이 배가 고플까봐 서둘러 가서 준비해온 새참을 차렸습니다. 제가 새참을 가져와서 펼치니까 시부와 남편이 저를 보며 왔어요. 남편은 시원한 콩국수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시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시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콩국수라길래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시부는 콩국수를 보고 정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시부가 욕을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장난해? 내가 콩국수 싫어하는 거 몰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면이나 먹고 힘이 나겠어? 그리고 나는 비빔국수야. 그걸 아직도 몰라? 내가 다 일일이 말해야 하냐고. 아버님, 그게 아니라 왜 자꾸 내 말에 토를 달아, 토를 달긴. 힘들게 일했는데 너까지 싸우자고 덤비는 거야? 너무 황당해서 벙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갑작스런 시부 반응에 당황했는지 말리면서 말했어요. 아빠, 며느리한테 왜 그래? 우리 챙겨주려고 이렇게 힘들게 새참 만들어 왔는데. 그리고 아빠 논에서 아빠 일 돕고 있는 건데 왜 그래? 그래, 내 논이지. 내 논인데 내 말은 그 막걸리도 꼴랑 한 병이고 콩국수로 배 채우라니까 기가 막혀서 그렇지. 기왕 가져올 거면 막걸리도 2병은 가져왔어야지. 아버님 일하셔야 되니까 한 병만 가져온 거예요. 지금 먹을 사람이 2명인데 당연히 2병을 가져왔어야지. 이렇게 손이 작아서 무슨 살림을 한다는 거야.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취향 전부 알고 알아서 잘 한다더라. 근데 넌 시집 와서 애도 2이나 낳았는데 아직도 날 모르겠어? 새참 메뉴 제가 정한 거 아니고 어머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싫으시면 이따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말씀하세요. 뭐? 네 시애미가 정했다고? 됐고,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콩국수 말고 30분 안에 비빔국수 만들어 와라. 비빔국수를 다시 만들어 오라고요? 너는 친정애비가 그렇게 가르쳤구나. 안 사람 먼저 보냈으면 혼자서 애들 교육을 신경 써서 했어야지.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서 발 뻗고 지내겠지. 하여튼 그 애비의 그 자식이라니까.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말 다 하셨어요? 왜? 내가 이제 며느리 눈치 봐가면서 말해야 되니? 민주주의 사회에 내가 내 생각, 내 입으로 뱉지도 못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아버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얼마 전에 아가씨가 돈 얘기 꺼냈는데 제가 안 빌려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어? 왜 혼자 찔려? 가족끼리 그깟 돈 좀 빌려줄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너희들은 대출도 없잖아. 그러면서 서로 도와야지. 나는 내가 돕고 싶어도 대출이 있어서 못 돕는 거다. 내 속을 네가 알아? 아버님, 그 대출도 시숙한데 다 투자해서 대출 생긴 거잖아요. 그냥 딱 잘라서 끊어야죠. 왜 저희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진짜로 아버님 이해가 안 가요. 열받아서 막걸리를 한 잔 따라서 들이켰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가씨가 또 남편이랑 저한테 돈 얘기를 꺼내서 제가 딱 잘라서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돈이 필요하면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손 벌릴 생각만 했어요. 정말 사는 내내 아가씨가 제대로 돈 버는 꼴을 못 봤는데 제가 왜 돈을 빌려줍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시부한테 두 눈 부릅뜨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제가 이 집 며느리지 식모예요? 명령하지 마세요. 그리고 콩국수 싫다고 하셨죠? 그러면 직접 집에 가서 비빔국수 직접 비벼 드시고 오세요. 저는 여기서 남편이랑 콩국수 먹고 갈 테니까요. 뭐야? 저는 황당하게 서 있는 시부를 뒤로하고 남편이랑 앉아서 콩국수를 먹었어요. 그러자 시부는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열받아. 며느리가 사람 잡네 잡어. 아주 이 시아버지를 굶겨 죽이려고 하네. 그때 시부가 뭐라고 하건 말건 남편이랑 준비해온 새참 다 먹어버렸네요. 남편도 제 모습을 보고는 긴 말 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투덜거리는 시부를 보면서 남편은 저한테 사과하고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먹으라고 했지만 시부는 끝까지 굶으면 굶었지 절대 안 먹는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남편도 포기하고 먹던 거 마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콩국수 사건 이후로 시부와 남남처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건 다 참았어도 아빠 얘기까지 꺼내면서 교육 운운하니까 저야말로 황당했죠. 그래서 새참을 치우고도 한동안 시부가 했던 말이 뒷전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아빠 생각이 나서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친정집에 가니까 혼자서 넓은 집에 아빠가 밥 차려놓은 걸 보니 안타까웠어요. 저는 식탁에 제대로 준비 안 된 상차림을 보고 아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국도 없이 김치랑 김에 밥만 먹는 거야? 이거면 됐어. 냉장고에 반찬 많아도 이게 제일 먹기 편해. 너는 애들 보기도 바쁜데 뭐하러 왔어? 이러고 사는데 어떻게 자주 안 와. 밥이라도 제대로 드셔야 내가 마음 놓고 살지.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먹어. 요즘 니네 시아버지는 어떠니? 아직도 막무가내냐? 나를 왜 그렇게 싫어하나 몰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 오늘은 글쎄 새참 잘못 가져왔다고 나를 모욕 주는데 참느라 혼났어. 뭐라고 했길래 참느라 혼났어? 그럴 일이 있었어. 자세히 들으면 아빠 속만 터져. 이 아빠한테 못할 말이 어딨어. 다 얘기해봐. 아빠는 밥을 먹다 말고 제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어요. 하도 저한테 캐물으면서 물으니까 저도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아빠한테 말했어요. 엄마도 없는데 아빠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런 거라고. 나 같은 거 키우고 아빠는 밥 먹고 잘 사냐고. 뭐야? 그놈이 그런 말을 짓거려? 내가 고향 사람끼리 잘 지내려고 했는데 진짜 못 쓰겠네. 너를 모욕 준 건 나도 무시한 거야.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러지 마, 아빠. 에휴, 그냥 답답해서 내가 하는 소리야. 나도 아버님한테 할 말 다 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참고 살아. 그리고 동네 망나니라고 소문 쫙 났는데 내가 망나니 같은 집에 내 딸 살게 해야겠어?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때부터 아빠의 참교육이 시작됐어요. 아빠는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빠는 트랙터를 몰고 가서 시댁 대문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문이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러자 시부는 어떤 놈이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빠가 대문을 막은 걸 알고는 소리치며 말했죠. 지금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빼요. 못 뺍니다. 저한테 딸 잘못 키워서 밥 잘 넘어가냐 그러면서 욕했다면서요? 얼른 사과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꼬박꼬박 대드는데 이게 잘 배운 사람이 할 짓인가요? 솔직히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내가 시아버지인데 그런 말도 못해? 사돈,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젠데 요즘 그러면 모욕죄로 감방 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친정 식구들까지 불러서 날 가르치려고 드네. 빼지 마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시부는 아빠의 말에 마음대로 하라면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집에서 나왔고 자초지종을 듣고는 아빠한테 직접 사과를 드렸습니다. 시모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저희 아빠한테 대신 사과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시부는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빠한테 전부 듣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는 시모가 하도 미안해하면서 사과를 하니까 트랙터를 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시부한테 사과를 받지 못한 아빠는 두 번째 계획을 펼쳤어요. 평소 시부가 술을 엄청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는 아빠가 시부가 술에 취한 채 경운기와 트럭 운전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골이라서 상대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횟수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낮이라서 시부는 아무렇지 않게 운전을 했어요. 남편과 시모도 시부한테 매일 잔소리를 하고 화도 냈지만 시부는 전혀 바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걸 알고 시부가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걸 영상으로 남길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아빠는 시댁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시댁으로 지금 오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으로 가니까 아빠는 시댁 거실에 앉아 저를 보고 이쪽으로 앉으라며 말했어요. 그 자리에는 시모, 시부, 남편, 저, 그리고 친정 아빠까지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의아했는데 아빠는 시부를 보며 말했어요. 사돈,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왔어요. 뭔데요? 평소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술 먹고 운전하고 왔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생사람을 잡아요? 증거가 다 있는데 그래요? 알코올성 치매인가 싶은데 영상을 보여줘야겠네. 이것 좀 봐요. 아빠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재생시켜서 시부를 보여줬어요. 무슨 영상인지 저도 흘깃봤는데 시부가 술을 마시고는 운전하려고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죠. 시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당황한 채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뭐 신고할 거야? 지금 이걸로 나 협박하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똑같은 줄 알아? 당장 우리 딸한테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한다고 다짐하세요. 안 그러면 나 지금 바로 신고하러 갈 거니까. 아, 신고해. 해보라고 어디. 나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야. 지금 기회를 줬는데 먼저 하라고 한 거예요. 나도 진짜 112 신고할 겁니다. 아빠는 센 척하면서 큰소리치는 시부 앞에서 정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음주운전 신고 좀 하려고요. 아,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로 경찰에 신고한 아빠를 보고는 놀란 시부가 전화기를 뺏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아, 진짜 전화를 걸면 어떡해? 요즘 벌금이 얼만데? 벌금은 무섭고 사고 나는 건 안 무서워?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아무리 시골이라도 사람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정신 못 차리고 나이 먹고 며느리 험담이나 하고 모욕이나 줘서 내가 버릇 고쳐주려고 그래. 당장 사과하고 빨리 내가 불러주는 내용대로 각서 써요. 무슨 각서?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데? 다시 전화 왔네. 그쪽이 끊어버리니까 다시 오잖아. 할래요 말래요? 나 이 전화 지금 받아요. 내가 오늘 음주운전하는 사람 신고하고 참교육 한번 시킬 거야 진짜. 아, 쓸게요. 쓸게. 쓴다고 이 사람아. 말로 해 말로. 시부는 결국 백기를 들고 친정아빠 말대로 각서를 쓰겠다면서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백기 들고 각서 쓸 준비를 하는 시부를 보자 슬며시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는 종이를 땅에 두고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대로 적어요.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요. 내가 가서 볼 거야. 1번, 술 마시고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 2번, 내 딸한테 억지로 꼬투리 잡거나 모욕을 주지 않는다. 3번, 둘째 아들 부부한테 10원 한 장 요구하지 않는다. 4번,
자식 일은 스스로 본인 선에서 해결한다. 절대 가족이라고 서로 도우라고 강요 금지. 5번. 동네 사람들이랑 술에 취한 채 싸우지 않는다. 내가 진짜 사돈이니까 말 안 했던 거지. 동네 사람들이 사돈 보고 망나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네에서 조심 좀 해요. 그거 가족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시부는 정말 아빠가 불러주는 대로 다 적었어요. 아빠는 동네 창피하니까 행동 조심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동안 동네 소문 때문에 아빠도 꽤나 힘들었죠. 안 들으려고 해도 동네가 좁으니까 정말 괴팍한 사람이라면서 시부 욕이 심심찮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참에 각서에 쓴 건데 그때 아빠는 시부가 쓰는 각서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글씨 좀 똑바로 써요. 지렁이야 뭐예요? 나중에 글씨 못 알아본다고 딴소리 말고 똑바로 써요. 그리고 아빠는 각서를 쓰는 시부 옆에서 유튜브로 음주사고 뉴스를 보여줬어요. 결혼 앞둔 새신랑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걸 듣고 온 가족이 끔찍한 사고라면서 걱정 어린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뉴스를 같이 본 시부는 죄책감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각서에 지장까지 찍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영상 좀 지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시부를 보며 말했죠. 이 각서 내용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나 이거 들고 경찰서 갈 겁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고 좀 치지 마요. 진짜 사돈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켜볼 거예요. 잘 지킨다고 맹세할게요. 옆에서 시모는 입을 막고 키득거리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동안 시모가 시부한테 바라던 걸 전부 각서에 적었던 겁니다. 시모가 숨죽여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아마 아빠도 시부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던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골 특성상 새참 먹으면서 막걸리 한두 잔 마시고 운전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시부는 한두 잔도 아니고 한 병씩 마시니까 정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빠가 나섰던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한두 잔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준 거예요. 시모는 박수치면서 아빠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말해도 안 듣더니 꼴 좋다 이 양반아. 하나라도 어기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시부는 각서를 보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빠는 시모와 악수를 하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시부는 술 먹고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시부가 술 마셨나 확인하는 사람이 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이상한 억지를 부리지도 않아서 정말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시부가 아가씨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아가씨도 억지를 쓰지 않고 오히려 쩔쩔맸습니다. 시부가 새언니한테 잘 좀 하라면서 되려 잔소리를 했거든요. 오죽하면 명절에도 아가씨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시모는 저한테 늘 고맙다고 하세요. 다른 여자였으면 진작에 술주정뱅이 시부라면서 도망갔을 텐데 꿋꿋하게 지켜줘서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시더군요. 아빠는 정말 시부가 술을 끊기를 바랬던 게 진심이었어요. 저러다가 큰 사고 칠 것 같다면서 불안해했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시부도 느낀 게 많았는지 저를 불러서 둘이 술을 한잔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심했다. 나는 아직도 가족이 무조건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가족은 무조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너희가 괘씸해서 그랬어. 앞으로는 내가 부모답게 옳고 그름 따지면서 잘 살아보마. 미안했다, 아가. 시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부와 둘이 집까지 걸어오면서 그동안 쌓인 감정도 털고 앞으로는 정말 잘 지내보자면서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시부는 술을 마시는 날에는 아예 차키를 가족들 보란 듯이 거실에 두고 나갔어요. 그래서 시모도 가슴 졸이는 날이 줄었죠. 지금은 그 이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가씨랑은 가끔 밥도 먹으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고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제 거 사면서 아가씨 쓸 화장품 2만 원짜리 샀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신우와의 관계라는 걸 느꼈어요. 옛말에 부모가 착해야 효자가 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착하면 보고 배운 바가 있어서 자식도 착해진다는데 요즘 달라진 시부를 보면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구나 싶어요. 시부가 가족들 위해주고 배려해주니까 저랑 남편도 시댁 가는 일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달라진 시댁의 분위기에 아들들 데리고 시댁에 가면 시부가 가장 잘 놀아주십니다. 늘 요즘만 같으면 참 좋겠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가족들과 웃음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